기후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논술시험, 두 번째 학생부, 세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학생부에 대해서 내신 성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냐면 주로 논술과 내신이 논술 100% 또는 논술 80대 내신 20 또는 70대 30 또는 60대 40 이 중에 하나예요. 주로.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40%예요. 내신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40%를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보통 어머님들이 40%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주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40%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1등급한테는 40점을 주고 2등급한테는 35점을 주고 3등급은 30점 이렇게 5점씩 차이가 나서 결과적으로 9등급한테 0점을 줘서 40% 배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대학들이 내신을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성균관대 하나 보죠. 1등급한테 40점을 줍니다. 근데 2등급한테 35점이 아니라 39.9점을 줍니다. 3등급한테 39.8점을 줍니다. 0.1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 등급에서 벌어지는 점수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정확히 비교를까 감을 잡기 위해서 어머님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40% 들어가면 논술은 60점이에요. 60점. 60점에 논술이 대문항이 2개 나오고 그 안에 소문항이 한 3개 정도 딸려있다 그러면 총 소문항이 6개 있습니다. 주로 한 그 정도로 나오거든요. 소문항 하나가 10점이에요. 소문항 하나가 10점인데 1등급하고 5등급의 점수 차이가 0.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내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내신 40%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신이 없는 겁니다. 소문항 하나가 8등급과 1등급의 점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신은 거의 없고요. 다른 대학들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서강대학교는 더욱더 극단적인 친구들입니다. 1, 2등급 차이가 0.03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각각의 등급이 0.04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거는 점수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논술 점수의 아주 조그만 부분 점수 하나로 8등급, 1등급이 그냥 뒤집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8등급에서 9등급으로 넘어갈 때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8등급, 9등급으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내가 내신 성적이 9등급이다 그러면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9등급이면. 그렇지 않으면 내신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40%냐, 20%냐, 30%냐 이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40%, 30% 하면 우리는 주로 40% 반영하는 대학이 내신을 더 많이 반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보시면 40% 반영하는 성균관대보다 30% 반영하는 이화여대가 내신 성적의 점수 차이가 더 큽니다. 내신이 한 등급당 0.6점, 1.2점 차이가 나죠. 성균관대는 0.1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40%냐 30%냐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점수가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점수를 들여다봐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내신을 조금 반영하는 대학만 뽑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신을 조금 반영하는 대학, 거의 제일 조금 반영하는 대학이 서강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내신을 거의 제일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33개 대학, 논술전형 시행하는 33개 대학 중에서 내신을 거의 제일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이화여대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논술과 내신이 몇 대 몇이냐, 8대 2냐, 7대 3이냐, 6대 4냐 상관없이 논술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영 비율과 무관하게 논술 고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논술 전형이란 논술, 학생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세 가지를 적용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닙니다. 실제로는 학생부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논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두 가지를 반영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를 더 없애볼까요? 두 개가 남았는데 논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현재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때에 따라서는 이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커다란 힘을 발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점 맞추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현재는 의학계열과 특수학과를 제외하고는 과목당 평균 2등급 미만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졌습니다. 일단 용어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과, 의학계열은 아시죠? 의대, 치대, 한의대. 특수학과라는 거는 예를 들어 성균관대 반도체공학과 이런데 같이 다른 일반적인 학과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커트라인을 기록하는 학과, 이런 학과들 빼고 일반 계열에서, 일반 자연 계열에서 평균 2등급 미만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대학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평균 2등급 미만이 무슨 뜻인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두 과목 합 4등급이면 평균 2등급이에요. 과목당 평균 2등급. 세 과목 합 6등급이면 평균 2등급이에요. 평균 2등급 미만이 뭐냐? 세 과목 합 5등급. 이 정도면 학생들이 되게 맞추기 어려워합니다. 또는 네 과목 합 7등급 이런 것들.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이런 대학들이. 중앙대나 연세대나. 근데 올해 둘 다 완화를 시켰습니다. 모든 대학이 특수학과를 제외하고는 평균 2등급 이상이 됩니다. 제일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은 학과가 세 개 합 6등급 이렇게 되는 대학이 제일 맞추기 힘든 대학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두 개 합 5등급이나 두 개 합 4등급 이런 상위권 대학이 많고요.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좀 과장을 해서 말하면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려면 수능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학생들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죠. 그게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두 개씩 늘어나서 현재는 이렇게 12개 대학이, 상위권 대학도 꽤 끼어있죠. 12개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한다면 논술 전형에서는 아까 전에 한 가지를 지웠었죠. 학생부 한 가지를 지웠었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조건부로 최저학력 기준도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푸심하게 점선으로 지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어떤 학생에게는 최저학력 기준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최저학력 기준 없는 대학만 쓰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거나 최저학력 기준 있는 학생들에게는 최저학력 기준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란 이와 같은 전형이고요. 자, 이제 논술 전형의 실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대교협에서 정의하는 바로는 논술과 학생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세 가지 전형 요소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실질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실제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논술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과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논술 실력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논술 실력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몇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직접 발표한 몇 가지 자료들을 볼게요. 연세대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작년도에는 입시 결과를 이렇게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재작년에 공개한 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재작년 2017학년도 입시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면 논술 전형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입니다. 내신 평균. 논술 전형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자연계열 2.92등급이에요.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 내신이 제일 낮은 친구들이 아니라 내신 평균, 제일 많이 들어간 친구들. 주로 3등급 정도가, 내신 3등급 정도가 연세대라는 학교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내신 성적이 많이 반영됐다면 이런 학생들 합격을 못하겠죠. 내신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합격을 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볼까요? 밑에 있는 박스가 합격자들 분포예요. 요 선이 평균이고 합격자들 중에
제일 점수가 수석 합격자가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간 친구가 꼴찌로 들어간 친구가 위에 있는 친구예요. 위에 있는 친구를 쭉 따라가서 여기 옆에 있는 눈금을 보시면 몇 등급 정도일까요? 대략 한 6.3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내신 6.3등급 학생도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아까 전에 점수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는 다른 표가 적용이 돼요. 등급당 점수표가 다른 표가 적용이 되는데 논술 전형에서 적용되는 등급당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한번 볼까요? 의예과, 지의예과. 연세대 의예과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2등으로 높은, 거의 2등으로 인기가 좋은 높은 학과입니다. 그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2.1등급입니다. 2.1등급. 그리고 꼴찌로 합격한 친구가 이 바의 끝부분을 보시면 4.5등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내신은 실제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보는 김에 한 가지 자료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 또는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논술 전형 합격자들의 내신 말고 논술 시험 점수거든요. 합격자들 논술 점수. 마찬가지로 네모 박스가 학생들 분포 가운데 있는 선이 평균 점수예요. 평균 점수. 평균 점수가 대략 70점 정도 학과별로 차이가 있고. 근데 학생들은 주로 논술 평균 점수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평균으로 합격하기보다 꼴찌로 합격하기 바라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요 막대기의 제일 아랫부분이 꼴찌로 합격한 애들 점수입니다. 대략적으로 60점대라고 볼 수 있죠.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에 2017학년도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받으면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능시험보다는 점수가 되게 낮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시험은 1등급 받으려면 90점대 받아야 되잖아요. 논술전형은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점수가 6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때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밑에 있는 표는 이따가 보겠고요. 다른 학교를 하나 볼게요. 학교를 조금 낮춰서. 인하대학교의 결과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세대학교 합격자들 내신 평균이 2.92등급 이 정도라 그랬어요. 이제 인하대학교로 가볼게요. 인하대학교 합격자의 내신 평균 점수가 주로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 정도가 있네요. 그죠? 오른쪽에 최저는 더 낮고요. 6등급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학교를 낮추니까 내신이 더 낮은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하더라. 알 수 있죠. 보는 김에 이제 합격자들 논술 점수도 한번 보면요. 여기가 합격자들 논술 커트라인입니다. 최저 점수. 꼴찌로 합격한 애들 각 학과에서 전기공학과는 56점, 전자공학과는 62점. 이 정도죠. 근데 화학공학과는 91점, 생명공학과는 92점. 얘네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나 봐요?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지원한 애들이.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들어가는 애들은 꼴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구분이 돼 있죠? 요 위에 있는 표는 오전에 시험 본 친구들입니다. 밑에 있는 표는 오후에 시험 본 친구들입니다. 작년 입시 결과인데요. 작년에 인하대학교에서 오전 시험보다 오후 시험이 훨씬 더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우면, 논술 시험이 쉬우면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논술 시험이 어려우면 낮은 점수를 받아도 충분히 합격을 한다라는 거고.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저한테. 논술 시험에서 몇 점 받아야 합격하나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그때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험이 진짜 쉬우면 여기서처럼 90점대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이 진짜 어려우면 저는 몇 점까지 받냐면요. 20점까지 받습니다. 20점 받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시험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제 5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4문제를 아예 손도 못 대고 한 문제를 딱 풀어서 20점 받았어요. 난 망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합격증이 날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려우면 그렇게 됩니다. 시험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고요. 논술 합격 점수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5, 60점대가 합격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논술 시험에선 시험이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정도가 합격 점수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신 성적은 4등급, 5등급 이런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는 것을
볼 때 내신 성적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한양대 하나 더 넣어놨네요. 한양대학교 입시 결과고요. 한양대학교 합격자들의 논술 합격 점수입니다. 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60점대, 70점대, 80점대까지 분포하고 있죠.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3번 나눠서 봅니다. 오전, 오후 1, 오후 2. 그래서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합격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거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과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의예과. 의예과 합격 점수 볼까요? 63.9. 다른 학과보다 더 낮지 않나요? 80점대도 있는데. 의예과 애들이 공부를 더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의예과가 시험을 따로 봤는데 그 시험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